재확산에 따라 국회 상임위 일정이 연기되고 주요 정당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업무 보고를 연기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완전 온라인 행사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뮤지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전두환 국보의 참여 사실과 통합당의 과거 5.18 막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5.18 민주뮤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건 김 위원장이 처음입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세금 탈루 조사 문제와 관련해선 확인해서 혐의가 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비상이 걸린 여야 정치권과 다시 가능성이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영수회담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이 긴장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전체의 일정을 연기했고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낙연 의원은 SNS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모두를 위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권고에 따라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본 뒤 활동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엊그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같은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한 직전 출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 외에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민주당 김용민, 통합당 최영두 의원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회도 비상입니다. 정보위는 일부 의원들이 이낙연 의원과 동선이 겹치면서 당초 오전 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가 결국 취소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업무 보고는 25일로 미뤘고 내일 업무 보고도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업무 보고를 24일로 연기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코로나 2차 간접 접촉으로 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났고 1차 간접 접촉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각종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도 코로나 여파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요즘 호남 지역 보듬기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오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김동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18 관련 일부 당원의 막말과 자신이 과거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한 데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방명록에는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귀도 남겼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5.18 망언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당도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는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5.18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민주당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5.18 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5.18 유공자에게 일시 보상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5.18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5.18 3법은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5.18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고 5.18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 차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광훈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를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은 모친 주소 이전을 통한 아파트 부당 청약, 처제 명의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과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여당은 모친 주소 이전은 청약 가점과 관련 없고 후보자 처제의 아파트 매입 역시 제도를 잘 활용했을 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자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등 김 후보자 일가족의 위장 전입 횟수가 총 6차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치료를 위해 모친 주소지를 옮겼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걸 법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모 문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마치 해외에서 입주한 자가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출국 전부터 계획된 도대체 병원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죠? 김 후보자는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해 한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좀 생각이 짧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딸이 그 학교 적응 같은 거 막 그 우려하면서 막 엄청 걱정을 하고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여야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전 목사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선 겁니다. 김 후보자는 확인해서 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가 야당의 지적이 뒤따르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또 작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일부 그 횡령 등의 혐의 이런 정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지금 공직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야는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영세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성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회담 1대1 회담 이제는 모르겠지만 지금 1대1 단독 회담은 가능성이 엿보인다고요. 네, 원래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하는 이 청와대 회동을 제안을 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단독 회담이라면 응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전 같았으면 다른 당의 입장이 있으니 조금 어렵다라고 답을 했을 텐데 예. 단독 회담 전례도 있으니 대화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나가보자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어제 브리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히면서 협의를 해가겠다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이게 회담에 응하겠다는 것보다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김 비대위원장이 한 조건을 살펴보면요.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안 간다며 만나는 조건으로 구체적 의제, 또 1대1 단독 회담, 그리고 결과물을 내걸었습니다. 일단 1대1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의제, 그리고 결과물이 조건으로 남은 겁니다.
오늘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청와대 회동 의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면한 현안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이로 인한 경제 또 사회적 어려움이 난제라면서 이 모든 것이 정부 재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민심을 찾아야 한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날 땐 어떤 해결할 것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게 있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춘 만남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말을 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위 가장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을 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 야당이 그거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해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성숙됐을 적에 네,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에게 협조받을 게 뭔지 그리고 야당이 수용하지 않아서 이 만나서 협의하면 결론이 날 게 뭔지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만나자는 건지 만나지 않느냐는 의미가 아닌 건지 말이 좀 꼬였는데요. 만나지 말자는 건지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엊그제죠. 통합당이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도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17일까지만 해도요, 회담 자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거든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을 했을 때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고 또 통합당이 일정의 불가함을 알려왔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자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공식 제안을 한 게 없다고 즉각 반발을 했었거든요. 이후 김 위원장이 응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이 됐는데 대화 의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1대1 이 단독 회담을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 성사가 되는 건데요. 지난 2018년 4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작년에 황교안 대표는 단독 회담을 요구를 했었는데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 회동을 선호를 합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당이 있으면 늘 우리는 협치의 대상에서 빼는 거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굳이 모든 여야 대표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야당 대표 한 사람과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도 필요성도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바꾼 데는 시국의 비상함, 또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도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회견에서 협치야말로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했고요. 지난달 국회 개원 연설에선 21대 국회는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열리고 여당의 단독 개원에 원구성 강행 또 대치만 있었죠. 또 여당이 최근에는 부동산 이 법을 일방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나온 이 영수회담 제안이라는 점에서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불안 문제 등 지금 여야 간에 또 청와대와 국회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다음 달이면 정기국회죠? 네, 그렇습니다. 영수회담 언제쯤 열린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 결국에 영수회담 가능성을 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기 얘기입니다. 이 청와대가 당초 통합당에 제안한 날짜가 21일이었거든요. 내일 모레입니다. 그거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29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결국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해찬 대표와 함께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통합당 입장이라면 이해찬 대표 임기가 곧 끝나는 만큼 이 대화의 진정성을 좀 의심을 했을 겁니다. 통합당이 21일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고 민주당 또 입장이 다른데요. 민주당은요. 단독 회담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하니 새 대표가 선출되는 계기로 영수회담을 진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임기 끝나고 새 대표가 온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영수회담의 의제와 시점 또 전반적으로 조율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이 원하는 건 영수회담에 앉은 그 모습만이 아닐 겁니다. 청와대와 여야가 좀 정략적인 이해타산을 버리고 오직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사회를 지탱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가 발표한 2019 정부 AI 준비도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준비도는 세계 26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인공지능 관련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는 전무해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가적인 숙제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는 인재 육성입니다. 중국이 빨리 쫓아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인재의 흐름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고급 인재를 흡수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미국, 유럽과 연구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보 보안이 중요한 인공지능 분야 특성에 맞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산업을 옥죄거나 반대로 기존 기업을 혁신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낡은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근절하는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80여 명 규모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다음 달 전에 법안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부동산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일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8개 정당의 대표자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토론회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유 본부장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협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WTO 사무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의장은 내년 29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회 포럼 APPF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며 닷새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게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9.7%,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 2.9%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약 8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이들에게 치료비용 일체와 방역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교회 신도를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방해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 치료비 회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과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공동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인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 명백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전 목사 등이 참여한 광복절 도심 집회가 전국적 집단 감염 사태에 일조한 것이 알려지자 서둘러 관계 정리에 나선 건데요. 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전 목사를 비판하며 우린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특히 확진 이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시절 대정부 투쟁 동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지로 지목돼 여론의 문매를 맞자 재빨리 거리두기에 나섰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스스로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역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 이번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강경 보수 세력과 사실상 절연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광복절 집회 전 이미 통합당의 노선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도층 끌어안기 행보로 지지율이 30% 중반으로 올라섰고 집권 여당을 처음 앞지른 만큼 통합당의 강경 보수 거리두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연일 중도층 끌어안기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당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결국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지르게 됐는데요. 통합당의 반등을 위한 파격적인 시도,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외연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2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러한 방역 지침에 맞춰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8월 29일 전국 대의원대회 최종 행사도 이 완전한 온라인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수도권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에 따라 8.29 전당대회는 당사에서 후보자와 전당대회 의장 등 극소수 당직자와 필수 진행요원 등 50명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중앙위원 600여 명이 참석하는 일부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전 온라인 방식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당일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해 진행할 예정인데요. 강령 개정 등을 위한 중앙위원회는 하루 앞당긴 28일에 개최하고 전당대회 당일 지도부 선출과 대선 특별 당규 제정 등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세계 최초 온라인과 언택트를 결합한 온택트 전당대회라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상 코로나19 확산의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유례 없는 온라인 당사 전당대회는 과연 흥행 우려를 딛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코로나19 재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의무로 전환해서 본격적인 방역망 강화에 나섰는데요. 또 정치권에서 이낙연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딱 음성 결과 나오면서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 당장 또 하루 만에 일정한 부분이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방송사에도 그렇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학이니까 거의 이제 그동안은 학교 아니면 방송사 다니셨을 것인데 일정이 그렇죠. 두 분 다 방송사를 많이 다니시겠네요. 저 어제 사실은 방송을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갔던 방송사에서 관련된 PD분이 확진자랑 같은 열차칸에 탔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좀 중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쉬면서 코로나가 정말 이게 무섭구나.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실상에서 이게 생활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가 이제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말 이번 주 초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2학기부터는 선별적으로 대면 그 강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오진 않지만 반 정도만 이번 주에 오고 다음 주에는 또 반 학생이 오고 이렇게 해서 교수들은 대면 수업을 계속하되 학생들의 수를 좀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다시 비대면으로 10월 초까지는 비대면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회의들도 대부분 다 취소가 됐고 교수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수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 세미나 이런 거 다 취소가 됐고요. 과거에 계절학기 있었습니까? 계절학기도 있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계절학기를 거의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은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임위 같은 것도 다 연기 취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국회에서 연찬회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시켰습니다. 국회 도서관도 오랫동안 휴관했다 이제 개관을 했었는데 다시 그리고 이제 출입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관리과에 꼭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재확산의 결정적인 시기다. 마침 또 좀 더 추워지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해서 일부에서는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정세균 총리는 3단계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조치라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한 2주 정도 계속되는 거. 그리고 3단계가 되면 뭐가 많이 바뀌는 거냐면요. 1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실내든 실외든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요.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 포함해서요. 일반 모든 식당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은 9시 후에 문을 전부 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모두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무관중이라도 2단계는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스포츠 경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 가면은 스포츠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다 원격 수업으로 다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상당히 큰 제약을 받게 돼요. 3단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는 뭐 2단계와 3단계가 엄청난 차이가 있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15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만 문을 닫도록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일반 식당 포함해서 뭐 모든 커피숍까지 다 해서요. 9시 이후에 전면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게 되고 학생들의 등교도 모두 다 원격 수업으로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엄청난 제약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며 물론 필요하면 3단계로 가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같고요.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되느냐, 통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3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아마 이번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200명에 300명 중간 정도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에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그 수준에 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3단계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 연휴 기간들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발현들은 이제 이후에 날 거니까 그것도 봐야겠네요. 큰일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연휴를 즐기시라고 하면서 많이 좀 사회적 분위기를 느슨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모임들이 계속됐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7월 24일 날 정부가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 신방이라든지 소모임들이 상당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방비 상태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연휴를 지나서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이 정부가 경제 활동을 부추기면서 재확산을 자초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결정을 내릴 당시와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만약 이런 부분이 예측됐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900명까지 사실 하루에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그리고 안정세로 한 20명, 30명, 10명 수준 이 수준에서 계속 몇 달 동안 지속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좀 장려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심해야죠. 방역 당국에.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판단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의견 다 종합해서 그런 절차로 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봤다고 저는 보지 않고 이제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이제 교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방역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미 확산이 됐던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광복절에 집회에 나오시면서 더 확산될 우려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발생한 이후에 바로 모든 걸 중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쿠폰 지급하는 것도 중단을 했고 여행 장려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이나 정부도 상당히 놀랬을 것이고요.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 이렇게 좀 경제활동하면서 코로나 걸려도 뭐 되겠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부도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되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었어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도 해외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빨리 이러한 정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와 경제활동 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병행할 수 있지 지금처럼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좀만 느슨해지면 이번처럼 일단 방역 우선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왜냐면요 지금 방역을 조금 느슨하게 하니까 확진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지금 단계를 올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제에도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저희 아파트 상가에 100여 개 자영업자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20군데가 문을 닫았고 방송도 쉬고 그러니까 나가셨군요. 네, 20군데가 문을 닫았고 제가 거의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자기네들 빨리 문 닫고 그냥 갔으면 좋겠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정부의 고심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민주당 쪽에서 통합당이 방조한 거 아니냐, 또 현역 의원 한 명을 포함해서 과거에 통합당끼리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방조한 책임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통합당이 방조를 했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은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통합당이 뭐 설마 그 집회를 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지원했겠냐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참석이라 하더라도 홍문표 의원 같은 현역 의원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김경재 지금 자유총연맹 전 회장이죠.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그것도 정광훈 목사하고 예. 또 옆에서 밀접해서 접촉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통합당이 누가 되는 겁니다. 통합당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 통합당이 사과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는 보여요. 예를 들면 통합당이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합당과 같은 결을 갖고 있는 분들 또 통합당이 소속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쨌든 낙선을 했지만 통합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이 주체에 가서 발언하고 하신 부분에서는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국민 앞에 뭐 어느 당을 떠나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합당이 또 저기에 가치가 있구나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선을 긋는 모습은 우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일부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통합당도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이 통합당하고 정광훈 목사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정치적인 좀 이득을 취하려는 공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이 주최하지 않았고 당원들 참석하라고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개별 의원이 몇 명이 참석을 했죠. 전직 의원. 그런 걸 갖고 통합당 니들 책임이야 사과해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강하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좀 자격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옆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옆집에 사는 당신이 왜 도둑을 못 들게 뭐 그렇게 처음부터 방어막을 좀 못 치지 못했냐. 그렇게 좀 공격하는 거랑 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이 저러면 안 돼요.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한 분들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말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얘기를 하신 정광훈 목사도 상당히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당신들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든지 당신들은 무조건 잘못했어라든지 낙인 찍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통합당도 이번 기회에 최준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광훈 목사 세력과는 좀 어느 정도 거리 두는 그런 모양새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좀 보죠. 오늘 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울먹이면서 사죄했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이제 100번 사과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온 것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이 물론 저는 100% 통합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게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자격으로 저기 와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저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잘한 일이에요. 저는 저런 모습이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 있는 호남 민심이 통합당에 등을 돌린 이유가 뭡니까? 지난 국회에서 이종명, 김순례 의원으로 대표되는 소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유공자들을 폄훼했지 않습니까? 유공자들을 마치 세금을 갉아먹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비판을 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오늘 말씀처럼 국가가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을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열사를 실지한다라고 지금.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저는 당연히 통합당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일관된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변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통합당에서 혹시나 또 제2의 이정명이나 제2의 김순례 같은 그런 의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김종인 위원장이 명확하게 당 내에서 이런 의견들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야 호남 민심이 확실하게 통합당으로 일정 부분 넘어가지 이렇게 한 번 한 행사로 끝나버리면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의 저 의지가 통합당 전체에게로 전파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7번, 100번 사과야 마땅하다. 첫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피해자가 이제 그만해. 제발 좀 사과 좀 그만해. 그럴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게 진심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쇼라고 하든 저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라도 해야 통합당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불행했던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저런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그 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정체성, 이념, 지역에 따른 그런 정치를 할 겁니까? 그런 정치를 이제 끊어야 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 저런 모습에요. 보수 우파 쪽이나 통합당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성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왜 저기까지 가서 무릎 꿇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5.18 피해자분들 중에서 성에 안 차. 저 정도 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계속 사과하고 반성하고 포용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는 힘과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 행보로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5.18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예전에 너무나 큰 상처였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저러한 모습이 작은 위로가 되길, 그래서 그의 첫 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런 통합당의 호남을 향한 행보, 앞으로 통합당이 의미 있는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전제해드린 것처럼 저런 행동이 지속될 때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5.18 관련해서 폄훼하거나 또는 5.18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를 못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민주당이 당론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5.18 관련된 법들 처리하겠다. 하자, 우리 함께. 민주화에 고생하신 분들,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예우해 드리자.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건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부에서 여기에 반발하거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또다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지 않으면요. 김종인 위원장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호남 민심이 통합당이 일정 부분 돌아오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의 변화, 이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5.18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정철 소장.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면서 전통적으로 통합당이 취약했던 세 축, 서민, 청년, 호남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강 정책에도 그런 방향, 그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정강 정책에 뒷받침하겠다라는 그러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저 80이 넘으셨는데 휘청대면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저런 모습, 저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무릎을 오래 꿇어서인지 이제 마지막 일어설 때 좀 휘청하니까 도와주고 뭐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에도 더 잘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처럼 5.18을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통합당이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고요. 초재선 의원들 다 김종인 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박수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가능성이 다시 열렸는데요. 당초 21일 회동 제안이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이 하루 만에 다시 열린 입장으로 선회한 각각의 속사정이 궁금한데 일단 최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윈윈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은 이제 1대1로 만나고 의제가 결정이 되면 본인은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야당이 수적으로 보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본인이 거기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서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하시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 참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야당으로서 잘한 일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사실은 저 모임 만남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회는 지금 수적인 열세 때문에 여야 협치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야당의 총수를 불러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청와대 업무가 열린 마음으로 여야가 협의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양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런 회담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 판단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폭우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용, 형식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가서 언제 밥 한 끼 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날짜 잡아봅시다 라고 한 걸 가지고 청와대나 최재성 수석이 이게 통합당에서 우리 회담하자고 했는데 좀 거절했어요. 이런 식으로 브리핑한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요식행위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건 어쨌든 만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최재성 의원이 수석이 좀 더 정교하게 접근을 하고 진정성 있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야당을 좀 공격하는 또 정쟁의 수단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정교하게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날짜도 잡고 소재도 정확히 정하고 그렇게 국민들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요. 네, 이렇게 국제적인 서로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이든 국내에서 정당 대표들 간의 만남이든 간에 서로 간의 친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있겠고 네. 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협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친선 분위기만 가지고 만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여야 간에 야당한테 부탁할 만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 네. 야당이 뭔가 요구해서 할 만한 그나마 또 타결이 가능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타결이 가능한 부분 아마 민생 법안 관련된 부분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고 민생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법안들은 사실 크게 논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법안의 문제라든지. 다만 이제 저는 충돌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공수처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 충돌의 지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문제도 거론이 될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기할 가능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공수처법은 문제가 있으니 이 법 처리를 예를 들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을 좀 멈춰달라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특정 장관에 대한 예컨대 해임이나 이런 부분도 건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문제도 건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현재 그 여론상에 어찌 보면 정부나 여당의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타협점이 좀 찾아지기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처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다만 이제 민생 문제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좀 처리해달라 하는 모습,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지금 4차 추경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은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이 사안은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 타협할 여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안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봐요. 원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여태까지 영수회담 대략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 5차례 정도 열린 것 같은데 약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합의서도 쓰고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했었나요? 큰 틀에서 약속도 했었죠. 예를 들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네. 협치하자부터 시작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자, 분기마다 제대로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회의적인 것 같고요. 결과물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그렇게 같이 앉아서 국정을 논의하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결과물을 생각을 하면 회담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코로나19 상황 지금 재확산 조짐 속에서는 정치권도 정치를 보는 시각, 여야 관계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이 협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됩니까? 이거는요.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안 하고서 자꾸 정쟁으로 삼는 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여야를 떠나서 정부와 함께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법안도 그렇고요. 아니면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걸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 저는 여야 모두 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훨씬 더 많이 잘못을 했습니다. 여당이 가진 게 많습니다.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개원연설 때 21대 국회는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열어가라 하고 당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법안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당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다고 보여지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 그럼요. 보통 때보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도 아니 당신들 사과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야 머리 맞대서 다시는 이런 집회 열리지 않고 우리가 국난 극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정쟁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